조사장, 너 빅터에 왜 설치 안 했어? 빅터가 뭔데요? 모르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요? 아, 왜 몰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빅터를 몰라? 에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치해요? 빅터는 요즘 핫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주식 투자에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앱이잖아. 매주 주요 언론에 2개 종목씩을 2년간 분석해서 적중률이 70%의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엄청난 앱이라고. 어디서 설치할 수 있죠? 으아, 이런 답답한 사람. 구글 플레이에서 빅터를 검색하라고. 최강 주식 분석 어플리케이션 앱 빅터, 구글 플레이에서 빅터를 검색하세요. 지금 꿈꾸고 있다면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사진작가, 소설가, 시인. 골라 잡는 꿈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출판 편집자, 북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번역가, 자유기고가. 21년째 한결같은 길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아무나 따라잡을 수 없는 최고의 배움터. 내 꿈을 향한 첫 번째 클릭.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변 106회 쇼미더 대화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이죠. 2주 만인가? 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공개 방송한 다음에 오랜만에 보고 있습니다. 도희님은 몇 주 만인가요? 2, 3주 만인가? 얼굴이 좋아졌어. 이거 안 하니까. 이거 좋아 보이십니다. 네네, 좋았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아서 지금 다시 목보호대를 차고 있는데요. 홍보대사야. 네, 정신없는 깡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목이 따뜻해 보이십니다. 목이 저렇게 두꺼운 걸 끼고 있어. 제가 바로 정면에 앉아 있는데 보기만 해도 더워요, 진짜. 그렇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나 보네. 목 기부스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깡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는데 그거를 이제 한 2, 3주 이상 들고 다니는 걸 못 봤거든요. 네. 목보호대는 꽤 오래 하는 거 보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싼 게 좋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독실히 인사 없이. 장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독실히 인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네. 이 자식도 20분이나 도입하고 있어. 나 할 거 많은데 아직도 인사 안 했어. 빨리 할게요. 네네.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우리가 앞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좀 정신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대화 특집 하고 있습니다. 대화 특집에 원래 원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깡쌤이 정해줬던 네. 아가리 파이터즈. 아가리 파이터? 그게 원래 원 제목이었는데 네. 요거를 원 제목으로 하기에는 어떤 우리의 뭐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가 걸려가지고 바꿨죠. 그래서 쇼미더머니, 쇼미더 대화. 이거는 이 이야기는 원래 처음 왜요? 김도희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가리 파이터.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좀 그걸 순화해가지고 쇼미더 대화 특집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적 대화의 탄생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쇼미더 대화 1회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깡쌤 또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어떤 프리퀄로 진행했던 거고. 그렇죠. 한 명씩 한 명씩. 특집이었죠, 그거는. 네, 특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 대화나 어떤 토론, 논쟁이 있어가지고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했었는가 그런 걸 준비하기로 했어요. 처음 생각했을 땐 이렇게 교훈적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그래요? 네, 가장 혓바닥이 센 놈이 누군가. 그렇지요. 네, 저희의 관점은 네. 어떤 대화들이 있었는가. 네. 제가 준비하는 거 깜짝 놀랄 겁니다. 맨날 그래. 아직 결정도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1회는 김도인이 진행해 주시는 거죠. 기대됩니다. 네. 쇼미더 대화. 네. 네. 김도희님이 빈자리가 컸던 것 같아요. 몇 주일 동안. 그래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없어서 저는 그렇죠. 뭐 괜찮았었는데. 아무나. 부러웠어요. 네. 다음에 또 마리팟 한번 하시겠죠? 그렇죠. 예, 한다고. 빠졌으면 넣어야지. 김도인이 마리팟 하겠다고 막 해가지고. 꿈도 꾸지 마. 기대됩니다. 네,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이제 세계 아가리 파이터는 이제 동양조락적에서 찾았는데 맹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자? 네,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할 건데 일단
그 쇼미더 대화의 주제는 인성론으로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주인공 아가리 파이터는 맹자로 잡았어요. 인성론. 네네. 실제 제가 하고 싶었었던 거는 조선 철학에 이제 논쟁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앞에 잘라뒀던 그 역사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개념들이 너무 숙지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대순으로 예전에 제가 리기론 프리퀄에서 공자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붙일게요. 그럼 이 기론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리기론 프리퀄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논쟁으로는 인성론, 그 다음에 아가리 파이터의 주인공은 맹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리퀄 두 번째. 네네. 이 기론 프리퀄만 한 24부작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리기론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프리퀄 한 다음에 네네. 프리퀄 2한 다음에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김도희님께서 아가리 하니까 되게 익숙하네요. 네. 입에 착착 달라붙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처음에 1시간 정도 한 맹자가 왜 위대한 그 논쟁가인지 논쟁이란 말이 좀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역사적인 대화를 한 주인공으로서 왜 손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맹자에 대한 특징, 사상적인 특징 간략하게 얘기하고 맹자가 중요한 논쟁가가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성론에 대한 거고 인성론에 대한 토론을 해요. 고자랑 당시에.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이라서 맹자 순자의 대립구도로 생각하시잖아요. 몰라. 근데 이런 맹자랑 순자랑 그 어떤 사이인가요? 뭐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 맹자랑 순자가 뭐요? 인성론으로 싸운 게 원래 정설인 건가요? 아니 성선성악설 배우잖아요. 맹자 순자. 그 맹자 순자. 네네. 네네. 그런데 왜 맹자랑 고자를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성선성악 대립구조를 배우는 거고 실제로 이 대립되는 논쟁은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 순자는 맹자 이웃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면해서 논쟁한 적은 없고 맹제 당제 생존 시기에는 누구랑 논쟁했냐면 인성론으로 고자라는 사람이랑 논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심적으로 할 거는 고자 맹자에 대한 토론. 니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웃지 내가 마, 이 고자라니. 자식들아. 알겠습니다. 자꾸 생각나가지고. 네네. 그럼 맹자가 성선설. 네. 그럼 고자는 뭐예요? 성무성악설. 이거 네네. 이제 배웠어. 생각나죠. 다 생각나. 근데 웃지 마, 이 교과서에도 자식들아. 고자란 이름은 못 봤어. 성무성학설은 있었는데. 동양철학 쪽에선 나와요. 어쨌든 네. 왜 우리가 맹자 순자로 하냐면은 성악이 대립해 대립된다고 보이니까.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대는 같이 대립할 수는 없었지만. 네, 우리가 시대로 그렇게 대면에서 논쟁한 사이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성론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 첫 번째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묵자랑 논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묵자랑 직접 대면해서 논쟁하는 건 아닌데 묵자 사상을 비판하는 게 맹자 핵심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까 전에 맹자랑 고자는 인성론에 대한 거였고. 인성론에 대한 거고 세 번째도 인성론이랑 연관돼요. 겸해 사상에 대해서 겸해 사상. 네네. 묵가의 겸해 사상을 비판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고 유교 철학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인차등적인 사랑을 강조해요. 네, 그래서 그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으로 맹자의 호기로운 사상을 알 수 있는 게 왕도 정치거든요. 역성혁명이 가능하다. 왕도 정치. 네네, 거의 역사상 최초로 왕에 대한 권위가 백성에 대한 이제 안정보다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논쟁한 사람이죠. 그래서 3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 1시간 정도 할 거고 2부에서는 한 3, 40분 정도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논쟁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토론. 네, 그래서 제가 비트를 깔아드릴 테니까 비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요. 세 분께서 토론하시면 돼요. 인성론에 대해서. 여기서 지면 이제 고자가 되나? 네. 이기면 맹자가 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역할도 정해왔어요. 이거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비트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진짜 역할이 정해져 있어? 네, 저는 논쟁에서 빠져요. 우리 감사합니다. 뭐 학생들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이게 3가지 해주신다는 거네요. 네. 맹자의 특징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 맹자가 실제로 진행했던 3가지 논쟁 그리고 네. 토론하고 오늘 끝난다. 네. 재밌겠는데? 없어서 토론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맹자, 고자, 순자, 그 다음에 묵가 사상까지 나오고 맹자의 이제 혁명 사상까지 하려면 시간 안에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돼요. 그거는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맹자로 이제 시작되는데 제가 이기론 프리퀄 처음에 어디서 끝나면 공자에서 끝났어요. 공자가 이제 BC 551년에서 479년이고 따지면 춘추시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네. 맹자는 그 이후에서 전국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원전 372년에 태어나서 289년에 죽었고 그 김도인이 이렇게 얘기했었나? 소크라테스랑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다. 플라톤이란인가? 네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가 공자 맹자의 관계 정도예요? 아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가 공자랑 맹자의 관계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항상 동양 철학에서 고대로 가면 생물 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합의된 거다라는 거지 완전 논증된 건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리고 추나라 사람이라고 출생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름은 가예요. 술에 가짜 쓰고 그러니까 실제 84세를 살고 죽은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맹모삼천지교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편모스라 해서 자라게 되고 맹모삼천지교 고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지. 그렇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갔다라고 하는데 청나라 때 이제 학자들은 고증하기로 이거 실제 고사가 아니다라고는 해요. 네네 이론의 여지가 있고 처음에는 추나라에서 이제 학문을 배웠고 누구한테 배웠냐면 공자 이제 제자 중에서 자사 계열 문화에서 배워요. 예? 자사 계열 문화? 네네 공자 손자가 자사인데 자사의 문인들한테 이제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한테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직접 배운 건 아닌데 공자의 손자의 밑에 문도들한테 배우는데 맹자가 뭐라고 칭해지냐면 유교 철학에서는 공자 다음에 성인이다라고 해서 아성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네. 그러니까 공자 원조 학원에 입학을 했네요. 네네 입학했어요. 이사 가서 네. 대치동에 가서 원조 공자. 근데 공자의 손자라고 하는 게 지금 그랜드선만 하는 거죠? 네 손자. 맞아요. 네. 공자의 손자의 아, 아까 뭐라고 했는데? 이름이 자사인 거예요. 자사. 자사. 저 자사가 뭔지 내가 물어봐야 되나 다 알고 있나 지금 눈치 보고 있었어요. 네네 모르는 거 물어봐 주시면 돼요. 어쨌든 공자랑 맹자는 얼굴 본 적은 없다. 본 적은 그러니까 없고 공자 학파에서부터 키워진 사람이 맹자인 거네. 네네 100년 정도 시기상의 차이가 나요. 근데 알겠습니다. 맹자가 항상 자기 저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공자의 문도로부터 배웠고 공자의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계속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랑 플라톤 관계로 본 거구나. 네네. 꼭 그런 건 아니고. 직접 대면한 사이는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나라 추나라에서 이제 공부한 다음에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천하로 이제 유세학으로 떠나게 돼요. 유세라는 거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자식 뜻을 펼친다라는 거 유세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거의 평생에 걸쳐서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자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추나라에서 시작해서 제선왕을 만나고 뭐 추나라 목공 만나고 등나라 문공, 양나라 해왕, 제나라 추나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라에서 방문한 순서나 나라에서 몇 번 갔는지에 대한 횟수는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 춘추 시대에서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두 시대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춘추 시대는 기원전 770부터 403년까지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요. 이 말은 공자가 노나라 역사책을 기록하는 제목이 춘추예요. 거기 책 제목에서 따온 거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221년 진시황이 이제 통일할 때까지를 전국 시대라고 하고 이것도 전국책이라는 역사책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시대상이 달라졌다든가 혹은 뭐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 달라졌다 이런 게 있어요. 네, 크게는 이제 경제적인 게 이때 급성장하면서 사회가 급변하는데 리기롱 프리퀄 때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주나라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적인 국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상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거지?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붕괴되는 시점의 시작이 이제 춘추 춘추. 시대라고 보면 되고, 이때는 제후국이 거의 한 150에서 180개로 분열돼요. 쪼개지는 거예요. 봉건제 이제 받았던 나라들이 전국 시대로 오면 7개 큰 나라로 이제 확정돼요. 그래서 전국 칠웅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라가 이제 진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혼란은 조금 줄어들고 이제 정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네요. 그러면서 7개 나라들이 이제 싸우는 때가 전국 시대. 도시국가 형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동네 짱들이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세력이 조금 정비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 막 분열됐던 전쟁 양상에서 소리 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춘추 시대는 쪼개져 가는 과정.
전국시대는 모아져 가는 과정. 네네,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전국시대 거의 진나라 통일되기까지 200년 동안 전쟁이 매일 끊임없이 지속돼요. 전국시대. 네, 전국시대. 그때는 좀 큰 규모의 대규모 전쟁들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러는데. 네. 동네 싸움의 양상에서 이제 정규군끼리 좀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단위가 진을 짜고 막 이때가 막 이때인가? 그런 것들도 개발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국지는 뭐 예를 들면 군웅할거 시대 갖고 막 주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뭐 그 위초고가 만들어진 시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네. 동네 큰 형님들이 세력을 이제 딱 구축해 놓은 시기. 네. 그렇구만. 그래서 제후국이 대규모로 이제 전쟁 비용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을 계속 강제적으로 수탈하게 되고 그 생산 기반이 거의 이제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사상적으로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사상들이 강세를 띄어요. 누가 이제 유명해지냐면 군주들이 그 합종연행책 저희가 아는 것처럼 네, 그다음에 상앙이랑 오기가 주장하는 뭐 부국강병수 이런 것들이 유명해지고 이 당시를 맹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본래 본성을 회복해서 착한 마음을 통해서 정치를 확장시켜가는 왕도 정치를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라고 하고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왕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지. 왕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왕도 정치 얘기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왕에 대한 그걸 비판해요. 너희가 전쟁하거나 백성들을 이렇게 고열을 짜가지고 강대국을 만들려는 것 자체를 비판하면서 도덕 능력을 강화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허튼 소리 하는 걸로 들리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직함이 있거나 네. 명함 같은 걸 갖고 다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수레 타고 딱 나타나서 왕 어딨냐 하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왕입니다요. 네. 왜 도덕적으로 정치 안 했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봐도 좀 이상적일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전국시대 이제 경제적인 특징은 철에 대한 산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네, 주철이 이제 기원전 5세기부터 만들어지니까 개간 작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농업 시설도 이제 발달하는 거에서 생산량이 증폭되게 돼요. 근데 이제 생산량이 증폭돼서 산업이 발달하는 거는 좋은데 그만큼 사회가 너무 급변하니까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네, 신분제도들도 되게 막 혼란이 되고 전쟁이 끊임없이 나니까 자기 지위나 자기에 대한 뭐 세력권을 보장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급도 항상 뒤바뀌기가 쉽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상적으로 폭발하는 시기가 발생하는 거죠. 사회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답을 사상들이. 구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자백가 시기가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만. 이게 이제 전국시대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징이고 맹자에 대한 간략한 생애를 말했어요. 재밌네. 맹자가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유세에서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엔 자기 고향에 와서 자기 제자들과 저술 작업을 하고서 생애를 마감해요. 그 후반기에는 교육 쪽에 몰려 있어요. 자기 생애가. 아, 그렇구만. 네.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자기 얘기 들어주는 애들을 따로 모아서 네. 교육 출판업으로 업종 변화하셨군요. 아. 맹자라는 책은 가장 신빙성 있게 맹자 스스로의 저작이다라는 게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맹자 스스로 저작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 제자백가 책들 중에서는 맹자 스스로가 작성한 게 거의 가깝다라는 게 정론이기는 해요. 그럼 맹자라는 책이 아예 따로 있는 거죠? 맹자라는 책이 있어요. 맹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에요. 나중에 강 선생이 책을 냈는데 제목이 강 선생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처럼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맹자가 이때 당시에 이미 그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제 왕들한테 뭐 일종의 선생질 같은 걸 하는 거죠. 선비질 같은 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이때 당시에도 이미 명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네, 처음에 네.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니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맹자는 말이 막 도는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유명세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보다는 조금 더 명성이 더 뛰어나다고 보면 돼요. 명성이 더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제후들이 놀라는 게 맹자가 방문하면 뒤로 수레가 200~300대씩 따라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아래에 있는 유생들이랑 이렇게 제자들 다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수레 단위로 군사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추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생들은 수백 명씩 더 뒤에 따라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한번 방문했다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고 맹자를 초빙해서 내가 대접한다 그러면 그 밑에 문화생들까지 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게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게 아닌 거구나. 네네. 그냥 할아버님이 혼자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닌 게 아니고 네네. 사실은 당대의 어떻게 보면 학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선 이미 슈퍼스타였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나름 좀 오늘날처럼 언론이 있었으면 메인 지면을 장식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서커스단이 오는 그런 느낌인가? 우리 마을에 서커스단이 막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아닙니다. 수도 있겠죠. 네. 이유가 그렇다니까. 이동하는 모습이. 당시에는 이런 그 사상적으로 대가인 분들이 오면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게 또 자랑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할아버지 전시고 다니면서 뭐 미친 할아버지가 갑자기 야, 너 이게 정치 제대로 안 해. 이런 게 아니지. 오면은 왕도 알고 있고 누가 온다는 걸 알고 있고 달려와서 먼저 뭐 이렇게 뭐 조언도 한번 구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쪽에서 홀대 당하면 또 이 사람들이 싹 데리고 이제 또 딴 나라로 가잖아요. 그거 자체로 이제 어떤 나라의 권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위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막 유세하면서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니까 막 방랑한 인생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서 그 제후국들의 대표인 왕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후국이 독립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떤 학자가 왔을 때 대통령이 직접 접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이 없고는 그건 불가능해요. 뭐 잠도 뭐 롯데호텔 스위트룸 뭐 이런 데서 주무시고. 네, 그렇겠지 그래서 뭐. 극진한 대접을 받는 그런 거였겠네요. 네, 생활상은 이제 공자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게 됐는가? 이게 궁금한데. 네, 논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맹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네. 그러면 논쟁. 그가 실제로 무슨 논쟁을 해왔는가 궁금합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맹자가 당시부터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부터 유명한 아가리 파이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맹자 제자가 그 맹자랑 대화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제자 이름이 공도자예요. 공도자. 네, 공도자가 맹자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께서 변론이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논박하는 거. 토론이나 논박하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일컫는데,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좋아할 호, 논변할 변해서 호변이라고 붙거든요. 호변. 네. 감히 이유를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선생님 보고 아가리 파이터라고 하더라.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가 와서. 잘 싸운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맨날 가서 아가리 파이터 짓을 하고 싶어서 하겠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다라고 설명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임금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유교 철학에서 성군으로 뽑히던 사람인데 요임금 당시에 시대상이 어땠냐 하면 홍수가 맨날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작할 땅이 없고 야생동물이 와서 막 사람들을 잡아먹는 혼란 시기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임금을 뽑아가지고 치수 사업을 시킨 거예요. 이에 관련된 설명은 다 리기론 프리퀄 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몰아내고 치수가 완성되니까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줘요. 그다음에 요순이 죽은 뒤에 성인의 도가 쇠하니까 폭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면 요순이 다 닦아놓은 것들 백성의 주거를 헐어서 자신들의 뭐 사치품을 쓰거나 웅덩이 목같이 자기 개인 별장들이 있잖아. 예전에 임금들은 네. 그런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생산 기반 시설을 이제 없애버리니까 어떠냐면 백성들이 경작지가 없고 홍수가 막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다시 와가지고 백성들을 잡아먹고 이런 혼란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나라 임금이 마지막 왕이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주예요. 주임금이에요. 되게 유명한 분 아닌가요? 네네. 주지육님. 맞아요. 네, 폭군의 대명사로 불려요. 그래서 그래? 주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대운하 이런 거 했던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실제로? 운하 사업은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집터나 이런 거 생산지를 다 뽑아가지고 자기 별장으로 쓰는 거예요.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국가를 수익 산업으로.
네. 국가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주공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문항을 도와서 이 폭군을 단죄하고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야생동물을 몰아내니까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요.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역사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선 항상 그것을 바로잡는 성군이나 임금들이 나왔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 네. 교체가 일어났다. 네. 그래서 지금 시기, 자기가 생존해 있는 전국 시기가 어떤 세상이냐면 세상이 쇠퇴해서 도가 미약해지니 사람들이 잘못된 학설을 믿고 잘못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는 임금을 죽이는 자가 있고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는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앞세대 선생인 공자께서는 이를 두려워해서 역사서인 춘추를 지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역사서를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사람의 행동의 잘잘못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행동이 수세기 후까지 평생 기록돼서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래. 저 사람은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했어. 라는 평판이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공자는 역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했다라고 맹자가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가리 파이터가 된 거는 지금 사람들이 당시에 뭘 믿었냐면 양주의 설이나 묵적의 설을 믿거든요. 양주라는 설은 뭐냐면 완전 극단적 개인주의예요. 자기의 머리털 하나를 뽑아서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어도 난 그걸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양주설이고 엄청 쿨하네요. 네네 위화설이라고 불러요. 위화설? 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이기주의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 사람들이 반절은 뭘 믿었냐면 양주학설을 선호하는 거예요. 너무 사회가 혼란하니까 나는 나 혼자 하나 그냥 운신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계 유지하면서 살면 다행이다라는 거에 학설의 매력을 느껴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묵적의설이라고 해서 얘는 묵가에 대한 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겸해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갈아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네. 네,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반절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맹자가 봤을 때 위화설이나 겸해설을 가지고는 세상을 다시 바르게 잡을 수 있는 통치설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설을 바로잡는 것뿐이다. 그래서 말을 계속하는 거다라고 제자한테 설명해줘요. 네. 그렇구나.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계속해서 왜 이렇게 논쟁하고 다니는가? 맹자가 왜 계속 사상가들을 만나거나 왕들을 만나서 논쟁하고 다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그 논쟁하는 것 자체 행위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지금 시대적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는 사상사적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거다. 그거의 목적은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네. 어떤 사상이 잘못된 거냐면은 지금 두 가지를 다 비판하는 거네. 위화설, 겸해설 네. 둘 다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런 일종의 랩 배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랩을 하는 애들한테 내가 짱이야, 너는 짱이야? 저리 가, 그렇구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네. 나는 그거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네. 이런 거죠? 네. A도 아니고 not A도 아니고 B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반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건가요? 그렇군요. 변증법적인 근데 건가?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 랩 배틀 같은 걸 하면서 매우 큰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라고 깡 선생의 봅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걸 즐기지 않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못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럴 수도 일반적으로는 있지. 그 겸해설이라고 하는 거를 이상적으로 볼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네. 그것도 같이 비판을 하네요. 극단적이라는 건가요 지금? 네. 실제로 묵자 겸해설은 들어보면 직관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영향력이 되게 크거든요. 난 위화설이 더 마음에 드는데. 지금 중국에 퍼져 있는 정신분열증이니까 개인주의 같은 그렇지. 게 네네. 그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으니까 이건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뭐 네. 현대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좀 많이 퍼졌다. 나는 퍼져서 지금 하는 이 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미국 사회를 생각했어요. 미국 중심의 서구 사회. 극단적인 개인주의랑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티즘.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다른 게 중국은 진짜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옆에서 강도가 그냥 옆에 있는 그 여자를 털어가도
옆에 앉아있던 버스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근데 그거의 근원을 찾는 것 중에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재산을 그냥 지키는 거에 너무 급급했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그 당시 또 나타났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너무 상황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제 안 좋게 보여지는 그 중국의 모습이 이 당시에 위야설의 모습이랑 비슷했을 수도 있겠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춘추 시대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실 위야설 같은 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중국의 좀 지나칠 정도의 개인주의적인 사상들은 중국 안에서도 이제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타났었던 이유가 20세기 초, 19세기 말부터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래 계속됐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견해들도 있거든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을 좀 충격적이잖아요. 옆에서 막 네네 그 문제가 심할 발생하는데.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인들 자체를 비난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역사적인 변동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너무 컸었던 거, 그 혼란스러움이 길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위야설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상적인 게 예전에 춘추 전국 시대 때 이랬나 보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독실님 말한 것처럼 지금 현대 나라 상황에도 대입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유럽처럼 지금 유럽은 너무 정세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쵸. 유럽 난민 문제나 뭐 경제 문제나 EU 분열이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동 패턴들이. 위야설 아니면 겸해설. 그치. 근데 이제 맹자는 그걸 비판한 거고 이게 실제로 나라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이 삶을 살 때도 위야설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살 때도 있는 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 맛이라는 게 참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과거에 있었던 사상들의 어떤 뿌리들을 캐나가면 사실은 다 지금이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죠. 네. 근데 슬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왜? 결국엔 그 진보하지 않는 것 같아. 상황이 달라지면 똑같이 옛날과 똑같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적으로 또 보면 신석기 이후에 인간이 거의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었을 거야 실제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진보했을 거라고 믿고 특히 뭐 철학이 발전하면서 유럽에서도 이렇게 발전한 줄 알았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2차 대전을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냉전에서 실제로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일어날 것 같아. 지금 패턴이 너무 비슷하죠. 패턴이 나도 똑같아.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고립주의로 나오고 그렇죠. 고립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배우는 게 없어. 패턴이 보는데 걱정입니다. 그럼 이제 특성적인 거 설명하니까 대표적인 3가지 논쟁을 볼게요. 실제로 이제 맹자님께서 어떻게 배틀에서 네. 승리하셨는가? 스테이지 1. 네. Yeah. 네. Drop the beat. 그게 저런도. 너무 잘한다. 지금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맹자 학문의 역량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성론을 볼게요. 인성론의 디테일한 내용은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때 2부 때 토론하실 거기 때문에 큰 이제 논리적인 논점만 말해보도록 할게요. 공자가 춘추 시대 때 나왔을 때 뭐를 강조했냐면 혼란한 상황에서 인의 실천을 강조하거든요. 인은 한자로 두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 사이에서 관계성을 나타내는 게 인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다운 행동, 사람다운 감정 이런 거를 다 포괄하는 걸 인이라고 보면 돼요. 네. 우리가 쉽게는 그냥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보고 묵자의 사랑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차등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차등적인. 네, 단계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다짜고짜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부터 먼저 사랑하고 그거에 대한 마음을 확장시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확장시켜서 나라로 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느낌이 살짝 나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유교 철학에서 강조하는 인의 사랑은요. 네. 그러니까 저 먼 땅에 있는 이민자들이나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릴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옳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맹자의 시각에서 보면 내 가족과 멀리 살고 있는 이민자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네, 맞아요. 맞죠. 오, 신기하구만.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결국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거는 맞아요. 이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거는 묵자의 겸해. 아니요.
그 둘이 목적은 똑같아요. 전 인류를 사랑하는 건 똑같은데 방법론이 다른 네네. 거네. 묵자는 처음에 시작부터 완전 동일하게 우리 아빠랑 이웃집 아빠랑 똑같이 동등하게 다이다이로 죄송해요. 다이다이요? 다이다이로 사랑한다고요? 똑같이 1대1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는 네네. 평소에 근데- 무슨 말씀을 하고 다시 머릿속에 항상 뭐 파이터, 뭐 네. 다이다이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다 근데- 예를 든 게 아버지였어. 아버지와 다이다이. 아버지 보고 싶네요. 네. 아버지 옥상으로 올라오세요. 맹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랑 어긋나는 거. 인간은 당연히 누가 봐도 자기 아빠를 더 위하게 되고 자기 아빠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지 이웃집의 아빠보다는 자기 아빠를 우선시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네요. 네, 이 본성의 마음을 가꿔서 확장하면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죠, 우리. 네네. 공자는 사랑하라라고 이제 차등적 사랑을 말한 거지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시 안 한 거예요. 공자에서 그 학설이 나오니까 맹자가 이걸 구체화하면서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인사상을 실천해야 되는지 근거를 제시해요. 그게 성선설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인성 문제는 중국 철학사의 대표적인 논쟁들이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어서 이건 중국 철학사에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조선으로 성리학 수입되면 이거 계속 토론하고 조선 말기에 가면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은지 다른지 인물성 동일론 토론까지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개념을 지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 게 나중에 리기론이 확장되는 논변에 성에 대한 이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건 인성에서의 그 성을 얘기하는 네네 성자가 네 본성할 때 음. 특성 성자 한자예요. 마음심자랑 날생자 붙은 한자. 이 이후에 사실은 일종의 이게 대학 입시 시험 문제 같은 거죠. 네. 공무원 시험 문제. 네. 오히려 중국은 그 당시 이건 떠나가고 이제 실용적인 문제로 토론을 할 때 조선에서는 오히려 철학적인 이걸 갖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철학이 리기론에서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나가면 이게 조선인의 성리학이 수입될 때 조선은 감정 문제에 치중해요. 인간 본성 문제라. 네네. 그러니까 저희 세 사람 정도가 이게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네. 한 자리씩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감 정도는 했고 예. 예, 상공 이 공과는 약간 그때 당시는 천대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아 그래요? 중인 정도는 됐을까? 철학. 독실이 들라 해라. 가마 만들어라. 지금은 비록 문송이지만 그러니까. 당대는 알아주던. 그렇구만요. 네. 그럼 볼게요. 맹자 당시에 좋겠네. 맹자 당시에 성에 대한 3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걸 맹자가 정리하거든요. 자기 책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학설은 맹자 뒤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순자는 맹자 학설을 비판한 거고 직접 대면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비판을 한 건 아니에요. 맹자 당시 어떤 3가지 학설이 있었냐면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무선학설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 고자가 이걸 주장해요. 선악설이에요? 네. 성악설이에요? 선악설이. 실제로 한자로는 성무선악 이렇게 하지 않고 선무불선 이렇게 해요. 예? 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악은 나중에 나온 선불선. 말이니까. 네, 이렇게 말해요. 성무. 선무불선. 없을 무자니까 선도 없고 불선한 것도 원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성이 무선, 무불선. 네네, 맞아요. 성, 무선, 무불선 이렇게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환경결정론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가위 위성, 가위 위불선 해가지고 예. 성. 아니, 한자는 지금 뺄게요. 이게 보니까 그 라임이 있네. 성,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읽어야 되네요. 그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성. 가이 위선. 가이는 캔이랑 똑같아요. 될 수 있다. 위는 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선해질 수 있고 가이 위 불선하면 불선해질 수 있다. 가히 위선 위불선. 네. 가의 위선 위복선. 어차피 한글로 적고 있잖아. 적지 마. 너무 어렵다. 야, 우리가 배웠던 거랑 좀 다르네. 근데 네네. 이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상이 다 나왔네요. 그때 이미. 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 구조는 그게 다 한정돼 나왔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물리적인 뇌 용량에 맞춰가지고 네.
가능한 거 안에서만 맴도는 걸 수도 있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뭐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토론을 시키면 네. 나는 획기적인 걸 생각했어. 그러면서 환경에 따라 달라져. 근데 이미 그건 2,500년 전에 나왔던 거야. 예수님 이전에 네, 나왔던 거지. 네. 알겠습니다. 대단한 거 그래서 같아. 철학 공부할 때 저도 주눅이 자꾸 드는 거. 처음에는 어떠냐면 그 학부 졸업하고 석사 때까지는 막 네. 기세등등이요. 막 내가 되게 획기적인 걸 알고 있고 맞아요. 깨달음을 약간 그런 게 얻었고. 그 이후에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박사과정으로 넘어가면 되게 주눅 들어요. 웬만한 생각을 되게 뛰어나게 해서 이론적인 걸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연구서들 뒤져보면 그걸 2500 너무 년 전에. 정교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이제 뭐 19세기, 20세기에 나온 게 아니라 고대 2000년 중세말 전에. 때 나와가지고. 철기가 막 보급되는 시기에 막 인도 철학 보면 장난 아니잖아. 네네. 인도 철학 보면 다 나왔어요. 쩔어, 그냥 이거보다 더 보면- 이전이죠, 그럼. 네, 네. 훨씬 이전이죠. 와, 그래서 진짜. 되게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대단하다. 웬만한 생각을 해도 이미 그건 다 연구되어 있고 나라는 인간은 되게 그냥 겸손하게 살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구만. 됐어요. 우리 시험을 통해 시험을 위해서 이제 외울 때는 그냥 누가 이 세상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럼 맞아요. 맥락이 없고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들도 한 번씩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들어보면은 결국엔 다 연결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 성선설을 주장하기까지의 요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있었다 하면서 다 그 안에 정합적으로 들어맞는 하나의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사실 한편으로는 좀 중국의 그 고대의 어떤 철학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 헤리티지가 있는 것 같아. 네. 중국이 이어 내려오는. 네. 어쨌든 당대에 있었던 이런 학설들을 집대성해서 네. 각각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나 이걸 갖다가 손바닥 안에 딱 들여다보신 분이 바로 우리 파이터맹. 그렇구만요. 네, 근데 이제 맹자님. 두 개밖에 얘기 안 하는 거잖아. 네. 성무선학설하고 네. 환경 결정론. 네, 그다음에 세 환경 번째 결정. 뭐예요? 쉽게 그냥 인간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 있다. 환경 결정론으로 생각하는 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성군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폭군 당시에는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고 막 범죄도 많이 저지르니까 리더에 환경에 따라서 달라서. 맞아요. 착해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니까 이게 음. 맞다라고 주장했어요. 오케이. 세 번째는 어떤 학설이 있냐면 선천적으로 차등이 생긴다고 보는 학설이에요. 어떤 인간은 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갈라져요. 어기 때부터. 유전적이라는 거잖아. 네. 다 있어. 네.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앞에 있어. 첫째, 진짜. 둘째는 둘에 대해서 보편적인 특성이 차이가 없어요. 차등이. 근데 세 번째는 보편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유성선 쉬워요. 유성불선. 그러니까 성이 선한 사람도 있고 성이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유성선 불선. 유성선. 성한 자도 있고 불선한 자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이랑 선이 네. 발음이 유사하셔서 네. 유성선 선 불선. 유성불선. 아, 유성선, 유선불성. 네. 제가 아우, 아까 힘들어, 그냥. 유선불선. 제가 아까 어. 여쭤봤는데 아나운서 공부도 하셨다. 발음 교습 같은 것도 받으셨다고. 네네. 예. 근데 항상 저 궁금했던 게 그래서 장난 환- 쩔죠 지금 바로. 환경과 유전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은 환경의 영향도 있고 유전의 영향도 있어라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진짜 얘기하듯이 네. 이렇게 주장하진 않고 항상 극단적으로 얘기하나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그렇지는 않겠지. 아 실제로. 이게 환경이랑 당연히 유전의 영향은 상호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받는 거죠. 어떤 게 더 근데- 큰가? 근데 유전으로 타고나는 정초가 뭔지를 세 가지가 분류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아, 독실이 말한 것처럼. 네. 처음에 고자가 주장한 것처럼 본성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고 하면 가능태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 영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네. 네네. 잠재태가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 토론 때 나올 텐데 물이 그냥 웅덩이가 있으면 서쪽으로 틀어놓으면 서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동쪽을 튀면 동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얀 도화지야. 네네. 그죠? 그럼 이게 아까 성무성학설이라는 거죠. 네, 처음에 나왔던 거.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 결정론은 두 가지의 가능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가지고 거는 있는 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랑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가 병립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둘 다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가능성은 누구나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네. 선천적인 특성을 뭘로 정초하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사람의 차등이 있다고 본학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례를 뭐를 드냐면
요라는 성군 있잖아요. 예전에 성인. 네. 아들이 누구냐면 상인데 아들은 이제 성격이 포악하고 모질고 조금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어떠냐면 이때는 선양제도라서 나라에서 가장 도덕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요임금인데도 아들인 상이 있었고 고수가 아버지인데도 순임금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순은 요 밑에 다음에 성인으로 순임금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고수라는 사람인데 어머니랑 재혼을 해요. 근데 고수는 이제 재혼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한 어머니가 순임금을 미워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이랑 계속 짜가지고 순임금을 죽이려고 계속 그래요. 근데 그러한 박복한 환경에서도 성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있고 착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잠깐 멍해졌었는데. 네. 저기 뭡니까 사이코패스 편이 생각나네요 저는.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가면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성에 대한 세 가지 설이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성무선무불선설 맞나요? 네, 맞아요. 성무선악설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는 거야. 그런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하냐 악하냐라는 잠재태 자체가 없다라는 네. 생각인 거고 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한자는 얘기 안 할게. 네. 환경 결정론 얘기한 거죠. 맞아요. 근데 환경 결정론은 뭘 얘기했냐면 잠재태는 이미 있는 거야 우리한테.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것이 실제로 환경과 만나가지고 변하게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유전설인 거죠. 네. 유전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결정돼 이미 있는 결정돼 거지. 있다라는 거야. 네, 근데 선한 그게-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네네. 선천적인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차등이니까 완전한 결정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거는 이거랑 우리 세 다른 번째, 거예요. 세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 갖고 선천적인 태어난다는 거 차등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네. 성선이랑 성악은 모든 사람이 선한 특성이 있고 성악설은 모든 사람이 악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차등이 있지만 다 있는 건 맞잖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요. 세 번째 학설은 네. 사람이 태어날 때 쉽게 생각하면 선한 50대 사람이 50인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다. 성선의 특징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고 성악의 특징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 때 배웠었던 성악설, 성선설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떠한가라는 걸 네네. 얘기하는 맹자는 거지. 100% 모든 사람은 성선이고 순자는 모든 사람이 100% 성악인 거예요. 선이 100%, 모든 네. 100%의 사람이 100%의 선을 가지고 있다. 네. 그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그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맞아요. 맞네. 그렇군요. 네네. 인성론이 좀 식상하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안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성론이라는 게 너무나 협소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맹자 당시에 있었던 큰 세 가지 학설인 거예요. 그리고 맹자가 중점적으로 비판하는 거 뭐냐면 첫 번째 고자의 학설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고자의 학설은 맹자 책에만 기록돼 있고 이름조차 무자가 2개나 있네요. 네. 그 맹자 책에만 있고 별도의 자기 사상적인 저서는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구해 보려면 맹자 저서를 그 책을 통해서 봐야 연구를 되는구나. 해야 돼요. 아, 토론을 나중에 할 거니까 맹자 성선설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네. 맹자가 성선을 주장하는 증거는 뭐냐면 성이라는 것 자체는 특성 성자거든요. 한자로. 네. 본성은 우리가 특성을 규정할 수는 없어요. 형이상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게 착하다 나쁘다라는 규정은 안 되는데 어떤 걸로 규정하냐면 본성이 드러나는 감정 상태를 보고서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맹자는 뭐에 주목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마음에서 사단지심이라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사단지심. 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해서 이거의 마음 상태를 보면 인간이 본성이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논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게 선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겠다. 네, 맞아요. 근데 4가지가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이제? 네, 4가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성선의 근거로 사단설을 주장한 게 이제 맹자 공손추장 6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인의를 행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타고날 때부터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참아. 네. 참아, 그러니까 남을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불인인지심이라고 한자로 그러는데 네.
그 마음이 네 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뭐 마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게 훌륭한 군주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맹자에서는 자기의 타고난 도덕적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천하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군주가 돼요.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은 정치 철학이랑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한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는 자는 천하를 통치하는 걸 손바닥 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손바닥 위에서 한다는 건 관용적 표현이어서 유학에서 그거 뭐 누워서 떡 먹기야 그러면 손바닥 위에서 하는 거야 라고 하거든요. 네. 부처님 손바닥 위. 사실 나는 이게 그래서 현대에 배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 정치 사상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철학이나 동양 철학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이제 근대 사회에 들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나눠서 도덕성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를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끔 만드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생각. 오히려 선거 같은 거에서도 도덕성을 검증하려 하는 거. 그러니까 점점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토론 때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토론하고 싶은데 이게 맹자 사상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 도덕적인 능력으로 정치하니까 경제적인 걸 무시했다라고 해서 이분법적 구도로 생각하거든요. 도덕 경제 대립되는데 경제 버리고 도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따 좀 시간이 되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저기 좀 보내주세요. 네. 김도인의 저 표정이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개새끼 뭐 처음으로 지금 반말이 나왔어. 왜가 나왔어.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 진짜 궁금한 게 네. 결국에 이거를 근거를 갖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냥 성성설이야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엔 당대의 어떤 그 제후들인가요? 왕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들이 볼 때는 성선설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네요. 네,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 것 따윈 믿지 않죠. 왜냐면 보이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당장 전쟁에서 이기고 내 나라 확장시키는 게 목표인데 착하게 행동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뭐냐면 민본 정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와서 하니까 백성 따위는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피지배 계층인 거고 개, 돼지랑 비슷한 건데 얘네들은 내가 이제 전쟁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지원하거나 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인데 너는 중요하지 않고 백성이 제일 중요해라고 해서 백성을 1번 자리에 놓으니까 왕들 입장에선 개 황당한 거죠. 이 자식 뭔데 와서 이런 허튼 소리 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성선설의 근거로 사단? 네, 사단의 마음을 얘기해요. 이게 보니까 네 가지를 딱 해서 이것도 라임을 좀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들어봅시다, 이 라임. 그리고 이게 한자를 아시면 나중에 동양 철학 쪽 공부하시면 라임 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경전이나 경전 해석하는 거 보면 진짜 라임 쩔어요. 맞춰놓은 것들이. 시 쓰듯이 일부러 그렇게 또 써놓는. 네, 식구는 원래 라임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랩 배틀이네. 네. 그가 어떤 라임을 살리는 것도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뇌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우리가 좋게 생각하나 봐. 맹자님도 이거 즐겼어. 라임 맞추고 하는 거. 사단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측은지심 해가지고 예전에 공감 능력할 때 예로 들었었는데 우물로 전혀 모르던 아이가 들어가는 거 빠지려는 상황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드는 마음이거든요.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남을 보고서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걸 중심적으로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경황 없이 갑자기 내니까 이게 본성이 드러나는 거라고 맹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랑 어떤 친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는 나쁜 비판을 받을까 봐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얘를 구해줘야지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친구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원래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마음은 남을 측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해서 측은지심을 첫 번째 마음으로 내뒀고 이게 인의 단서라고 그래요. 인이라는 건 형이상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야 누구나 우리가 측은한 마음, 남한테 공감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추상적인 심리적인 속성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맞아요. 일종의 경험적이면서 행동적인 근거들을 갖다가 찾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성을 배제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거지. 누굴 도우려고. 네. 거기서부터 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수오지심이거든요. 지심이 라임이 있네요. 네. 예. 지심은 네. 그 갈지자에다가 마음심자여서 지자가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오는 부끄러워할 숫자에 미워할 오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수치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의 단서가 돼요. 의에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로운 행동할 때 우리가 정의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수호지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혹시 예의 단서인가요? 예, 맞아요. 예의 그 단서. 다음은 지혜 단서인가요? 이거 라임이 다 맞는다니까 이거 지금. 역시 천재임. 너무 좋다. 네. 재밌다 근데. 그래서 예의 단서는 쉽게 생각하면 사양, 양보하는 마음 해서 사양지심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뭐 먼저 드세요 하면 괜찮아요. 먼저 드세요. 뭐 이런 거. 네네. 그 양보하는 마음인데 쉽게 생각하면 자기의 욕구를 이기심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지혜에서 시비를 가리는 마음에서 시비지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가지 마음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상태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맹자가. 네. 사이코패스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나잖아요. 사이코패스 편에서도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맹자분이 너무 선하시니까 선한 사람은 남들도 다 이럴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상식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가 그러니까. 네. 근데 당대에도 있었을 텐데 사이코패스가 있었겠지만 조용히 웃고 있었겠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지? 어쨌든 맹자에 의하면 음. 사이코패스는 인간이 아닌 거네요. 난 아니, 인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맹자가 나중에 논박하는 게 있는데 성선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이 네 가지 마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능태를 그래요? 부여받아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만 선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갖고서 태어나지만 네. 발현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했구나. 함부로 이렇게 덤비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피해가네. 네. 그러니까 씨앗이 있는 거인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은 마치 인간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계처럼 생각하거든요. 성선이 완전 완벽태로 태어나면 사람이 잘못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네. 그러면 그 논증 자체가 깨져요. 그치. 야, 인간이 살인하고 도둑질하던데 그게 무슨 성선이야? 라고 하는데 성선이라는 건 씨앗, 잠재태로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발현이 안 되면 그 씨앗이 없는 게 아니고 발현시키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다 원래는. 네네. 가능성이 있다.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네. 그걸 개발해야 된다. 네. 인간이 악해진다거나 불완전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네네. 모든 철학은 다 반증 불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은근히 많이 했네요. 네. 저희 팟캐스트. 그렇지. 그리고 이게 이것저것 저희 했어. 많이 했었잖아요. 덕실님이 했었던 사이코패스나 그다음에 깡쌤이 했었던 관계 역사처럼 만약에 맹자의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범죄자나 아니면 사이코패스일지라고 해도 저희가 처벌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 전에 이 사람을 교육을 통해서 원래 본성을 드러나게 시켜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고 할 정도의 아주 악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만 그 사람들의 처벌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치. 결정해야 돼요. 사회의 책임이 큰 거네요. 네, 그죠? 커요. 네. 그렇구만.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인성론은 나중에 토론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좋아요. 일단 잠깐 쉰 다음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